예, 안녕하십니까. 다섯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목은 평화와 생명이 풍성한 공동체의 상상력, 남북관계의 현실적 이상, 이렇게 좀 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지난번 강의에서 공동체의 상상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상력이 국가를 짓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관계의 현실적 이상.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남북관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의 수많은 분쟁 지역이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봄으로써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우리의 상상력을 콱 막는 것이 핵입니다. 예, 마치 뭘 먹다가 핵 걸린 것처럼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핵 문제에도 해법이 있을까요? 예, 해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탈북민 문제도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을 소통시켜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예,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미리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핵. 네, 이렇게 목에 걸린 것 같은 핵.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말합니다. 핵은 해법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법이 없는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불가능한 소리죠. 예, 해법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현실은 어땠을까요? 예,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굉장히 엄중한 환경이었습니다. 오키나와와 괌에서 B-1B, 랜서, F-15 이런 폭격기들이 떠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위협하는 위협 비행을 하고 있었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8축, 9축, 예, 이번에는 11축짜리가 나왔습니다. 왜 길어질까요? 멀리 보내야 되니까요. 어디까지요? 미국 본토까지 보내야 되니까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북미 간에 이런 이제 긴장이 계속 이어져 왔고, 사실은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핵 문제의 지구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누클레어 노트북이라는 그래프인데, 이건 여러분이 그냥 검색하시면 오늘자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핵무기를 얼마나 만들었고 어느 나라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냥 미국하고 소련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럼 몇 개를 갖고 있느냐? 10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 표시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에 나온 핵무기 추정치인데요. 앞 위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은 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화된 나라들입니다. 핵보유 선언국이고 NPT라는 핵 확산 금지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밑에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NPT 바깥에 있는 핵보유 선언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지만 인정되지 않는 나라들인데, 하나같이 위에 5나라 때문에 발생한 나라들입니다. 인도는 중국 때문에, 파키스탄은 인도 혹은 중국 때문에, 북한은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보유 선언도 안 하고 NPT에도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 가장 위험한 핵보유국은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핵보유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세계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겠죠. 이렇게 이 그림이,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핵 무기 보유 개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7,000개, 러시아가 7,300개, 영국 200개, 프랑스 300개, 중국 260개, 나머지 100몇 개, 북한이 한 10개 갖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매한 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정도의 핵무기, 그러니까 10만 6천 개 가까이 되는 핵무기인데요.
지구를 여러 번 날려버릴 수 있는 양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몇 개인데요? 지구가 한 개죠. 지구가 한 개인데 지구를 여러 번 날릴 수 있는 핵을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개발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관리하고 있어요. 인류는 지혜롭습니까? 우매합니까?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우매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지혜가 있느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로 16,000개의 핵무기를 만들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대단히 신기하죠? 이것은 핵무기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로라도 쓰여지는 날 정말 지구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안 쓰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구의 핵무기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었다, 핵무기를 만들었다 할 때 굉장히 놀라는데요. 이미 75년에 만들어진 미니트맨이라는 미국의 핵 미사일인데 그냥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역사가 돼가지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 사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런 이제 핵의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은 그러니까 관리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좋으냐? 잘못 관리만 되면 불안하죠.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핵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에 대해서 외부인 중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의 소장을 지내셨는데 그 로스앨러머스 연구소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핵무기를 제조했던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핵무기 제조에 있어서 가장 석학인 그런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거꾸로 말해서 핵무기를 해체하는데도 가장 석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막 선언하는데도 미국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북이 어떻게 했냐면 해커 박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해커 박사한테 북한 내 핵무기를 다 보여줍니다. 핵시설을 보여주면서 핵물질을, 해커 박사 얘기로는 핵물질을 자기 손에 이렇게 얹어주더래요. 저기 이제 해커 박사님이 자기에다가 해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4년부터 북한의 거의 모든 핵시설을 전부 투어를 합니다. 전부 투어를 하고 그때마다 해커 박사님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 북한 핵에 대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은 위협이나 엄포가 아니라 진짜다,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핵을 무기화하지 않도록 협상에 돌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의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유효한 그런 문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 해커 박사께서 얼마 전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은 민수전환, 그러니까 핵을 민간 용도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핵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강한 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 에너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생각하시면 아주 쉽겠죠. 그것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폭탄을 만들면 위협 수단이 되지만 천천히 물을 데피면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발전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용 평화적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해법의 이름이 코어퍼레이티브 컨버전입니다. 왜 코어퍼레이티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핵무기를 말이죠. 무기 상태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핵을 해체해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장 잘 해체하겠습니까? 예, 그것을 조립했던 기술자들이 가장 잘 해체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나 사나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핵과학자들이 나서서 해체를 해야 될 텐데 이분이 북한의 과학자들을 만나보니까 하나같이 자기들의 기술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기를 열망하더라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협조를 하고 북한 과학자들이 거기에 따를 때 핵무기를 해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cooperative conversion, 협력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핵을 해체해서 자기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야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하나 해체하는 것이 할수록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꽁꽁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더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ooperative conversion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해커 박사님 강연에 가봤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왜 화가 났느냐? 아니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여기 보면 2004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보고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더 이상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게, 늘어나지 않게 하자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들어주지 않고 또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커 박사님한테 강연이 끝나고 나서 박사님의 아이디어를 제가 강의할 때 소개해 주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도 알려주고 정책 담당자들한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북한 핵은 해결 가능하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의 문제지 핵을 해결하지 못할 리는 없다 하는 것까지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 경계, 남북의 그 삼엄한 경계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죠. 유럽의 사례인데요.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경을 지운 사례가 있습니다. 쉥겐이라는 마을입니다. 쉥겐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룩셈부르크가 있는데 특히 이 룩셈부르크의 쉥겐 마을은요.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3국에 걸쳐서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여기는 룩셈부르크고요. 다리를 건너서 우회전하면 프랑스, 좌회전하면 독일입니다. 자, 구글 지도를 보니까 이 마을 재밌습니다. 한 마을인데 말이죠. 주유소, 뮤지엄, 이태리 음식점은 룩셈부르크에 있어요. 주유소가 4개나 있군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 약국, 호텔, 우체국은 독일에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식당과 스포츠센터, 초등학교는 프랑스에 있어요. 예. 이게 한 마을이에요. 같은 마을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집을 나설 때 뭘 챙겨야 될까요? 예. 여권을 챙겨 나와야 됩니다. 다른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갑이 몇 개일까요? 예, 최소한 3개의 지갑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3국의 돈을 갖고 다녀야 되겠죠. 불편하죠. 예. 요 사이를 흐르는 강이 모젤강이라는 강인데 쉥겐 마을은 워낙에 인구가 적어서 같이 모여서 국제 행사를 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소하자 해가지고 회의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모젤강 위에 띄운 배였어요. 배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 룩셈부르크는 베네룩스라고 3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개국의 외교부 차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85년 6월 14일에 국경 검문을 폐지하기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쉥겐 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쉥겐 어코드죠. 그런데 장관도 아닌 차관이 사인을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국경을 지운다.
그게 가벼운 일입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국경을 닫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닫을 수도 있는데 이 협약을 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쉥겐 협약은 갈지 안 갈지 몰라서 장관을 내세우지 않고 각 나라 차관들만 나서서 이 도장 5개를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저 파란색이 쉥겐 협약에 나도 가입할래 해가지고 가입한 나라들입니다. EU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쉥겐 협약은 협약 자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쉥겐 어코드에 다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경이 하나가 지워지면요, 왜 다른 데가 삼엄한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 유럽이 쉥겐 어코드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유럽 여행을 할 적에 어느 한 군데서 스탬프 딱 찍고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나올 때 한 번 스탬프만 찍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게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한 마을, 쉥겐이라는 한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서 1985년에 발명한 발명품입니다. 예. 우리는 좀 전에 남북의 안보 문제를 걱정을 했고 안보의 경계, 그 삼엄한 경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수준에서 논의를 했는데 유럽은 어떠냐? 안보가 아니라 불편이에요. 불편하다. 그래서 오늘날 쉥겐 마을 박물관에 가면 여권이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권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됐던 거예요. 자, 여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또 하나 문제가 있었죠. 예, 이번엔 지갑이 문제였습니다. 삼국의 돈을 갖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지갑 문제는 유로화로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건 쉥겐에서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유로화라는 공동의 화폐를 만들므로 해서 이제 쉥겐 사람들은 더 이상 세 개의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로화 역시 여러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연한 파란색이 계속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한 마을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경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국가의 경계입니까?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과 공동체가 국가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편하면 바꿀 수 있다는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실제로 실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럴 수 없죠.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리얼리스틱 유토피아, 현실적 이상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탈북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북민이 우리가 지금 분단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북한 사람과 같이 살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 있는 탈북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 같이 사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탈북민은 한때 한 해에 2,900명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게 감소를 겪으면서 금년 9월까지의 통계가 지금 마지막 통계입니다. 195명이 와 있습니다. 금년은 좀 특수하기는 합니다만은 매년 1,000명 정도씩은 오다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여성 비율입니다. 여성입니다. 98년 이전을 다 합친 것이 맨 왼쪽 막대기인데요. 그 막대기는 남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점점점 여성이 많아져서 많을 때는 85%에 육박하기도 하고요. 대개 여성입니다. 그런데 총 인원이 33,718명입니다. 9월까지. 그런데 이 총 인원은 다 살아있는 숫자가 될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4,000명 이상이 국외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입국이 3만 명대인데 10%가 넘는 4,000명 이상이 국외로 다시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부는 이 사람들의
전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탈북민이 들어오면 간첩인지 아닌지 수사부터 하거든요. 한 사람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원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전원의 명단이 28,652명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그러니까 3만 명은 아직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를 보게 되면 20대에서 40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성비가 비슷하죠. 20세를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여성이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이 그 자녀를 데려온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성은 1대1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에 있을 때 무엇을 하셨는가? 관리직이나 뭐 어떤 전문직은 굉장히 적고 노동자와 무직 부양이 절대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고졸이 가장 많습니다. 이건 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의무 교육이 고등중학교까지이기 때문에 고졸의 숫자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어디서 왔느냐? 제가 지도에 표시한 이 지역입니다. 함경 남북도, 양강도 지역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779명이에요. 죽은 사람까지 다 합쳐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한 사람들이 조금 착각합니다. 탈북자는 평양 출신 남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양 출신 남자만 텔레비전에 엄청 출연시켰거든요. 요즘은 이제 여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이미지하고 현실은 조금 다르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와서 그럼 어디 거주하느냐? 수도권에 47.5%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방에 주택을 많이 주긴 하지만 지방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와서 직업은 단순 노무와 서비스 쪽에 많이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높은 걸 볼 수 있죠. 36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 3개월 평균 임금을 보니까 일반 국민이 264.3만 원인데 탈북민이 189만 원, 204만 원 이렇게 2018년, 19년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22.5% 정도 나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장면하고 섞어서 보시면 근로시간은 긴데 임금은 더 작은, 그러니까 단위 임금은 더 작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만족한다 비율이 꽤 돼요. 보통이다 보다는 누구보다 높죠? 만족 비율이요. 일반 국민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것 같으냐 할 때 긍정적 응답이 훨씬 높아요. 일반 국민보다. 그리고 그러면 자식 세대는 어떨 것 같으냐? 더 높아요.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뭐 사실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한 생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취업, 창업 지원, 의료, 교육, 소득, 그다음에 주택 이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취창업, 일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탈북 청소년들은 이제 전체가 지금 1,000명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18년에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학교에 이제 이렇게 재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긴장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중국 퇴생 2세입니다. 그러니까 탈북민의 자녀인데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대개 중국인 아버지를 가지고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과 자녀와 중국 출신 자녀가 2011년에는 거의 2배 차이가 났었죠. 2015년에 거의 같아집니다. 그러더니 2015년 이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가서는 1.5배가 넘네요. 1.5배가 넘게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탈북민으로 부르고 그들에게 대학 특례 입학, 대학 등록금 면제, 또 주택 공급 이런 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삼국 출신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될 수 있거든요. 18살이 되면 국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자녀들은 중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느냐 하는 것에 합의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우리 재단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장께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탈북민은 난민입니다. 난민이라는 의미는 국제법상 지위를 말하는데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을 가진 사람을 난민이라고 하고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그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국으로 나온다, 러시아로 나온다, 그러면 난민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상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국민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국민은 권리의 주체, 법적 의무의 주체, 법적 보호의 대상,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됩니다. 탈북민의 지위는 지원 대상이고 취약계층이고 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국민이 됐다고 해서 탈북민, 난민 시절에 있었던 고민이 사라지지 않고 중첩돼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 권리 의무만 인식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 정착을 해서 법을 넘어서는 도덕적 책무까지 인식하고 주권의식까지 갖고 내가 경제적으로 수급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세금 내고 기여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자기 혈족한테만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불행이 만들어진 남북 문제 자체가 문제구나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속한 재단은 탈북민을 돕는 재단입니다. 거기에 출연하신 어르신들한테 제가 여쭙습니다. 탈북민이 난민이었다가 국민이었다가 이제 성숙해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내신 분들, 그들을 도와달라고 돈을 내신 분들은 어느 단계쯤 가면 보람을 느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이라고 답하십니다. 예, 법적인 권리 의무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책무까지 또 남북 문제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까지 같이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돈 써서 도운 보람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지원 정책은 아래쪽입니다. 고학력 출발입니다. 되도록 수많은 탈북민들에게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직업을 갖기를 원하겠고 이후에 이제 평생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언어를 모르는 다른 나라에 이민 간다. 그러면은 직업을 먼저 가질까요? 아니면 언어를 잘해야 하는 대학을 먼저 갈까요? 예. 직업을 먼저 가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탈북민한테는 대학을 먼저 가게 하는 고학력 출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의 해솔 직업사관학교라는 데를 갔더니 여기는 중위 학력 출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시켜주고 대학도 초급대학을 보내가지고 빨리 직업을 갖게 해주고 직업을 갖다가 4년제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부분이 더 합리적일 것 같기는 한데요. 남한은 일단 밑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탈북 청소년, 그러니까 중등과정 청소년한테 제가 너 대학 가지 말고 직장 생활 먼저 해. 대학도 2년제 대학을 가. 이렇게 권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학생은 저한테 고맙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잘못 인도했다고 느낄까요? 저는 후자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 4년제 대학 학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기 밸류,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수입이나 생활 형편하고 다른 또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문화에 따라서 선택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 분단되었던 독일은 탈동독자가 있었겠죠. 탈동독자한테 서독은 무슨 대우를 했을까요? 대학을 억지로 보냈을까요? 아니면 직업을 알선해 줬을까요? 예. 결론은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왜 그러냐? 서독 자체가 실업자가 발생하면 그 실업자를 재교육해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이 완벽했대요. 그래서 동독에서 탈출한 사람도 그냥 거기 들어가서 일반적인 그 혜택을 받으면 다 살 수 있게 됐었다는 거죠. 굳이 안 되는 대학에 보내서 또 굳이 그 성적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 받아들이는 사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치도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탈북민 중에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절도, 폭행, 사기, 뭐 강도 이런 걸로 이제 감옥에 가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마약이에요. 마약. 지금 모든 범죄 중에서 마약범이 가장 많아요. 이거는 저는 사실 대학생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까이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탈북민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마약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도덕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북한, 제3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순서로 이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국에 있을 때가 상당히 문제인데 그때는 이분들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체류 상태고 그 상태에서 장사를 해도 불법, 결혼을 해도 불법, 모든 행위가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어떤 규범 내에서의 행동을 하는 것과 규범을 벗어난 것이 구분이 없게 됩니다. 밀수를 하거나 뭐 훔쳐서 팔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말이죠. 한국으로 딱 넘어왔어요. 넘어오는 순간 바로 도덕적 인간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북한은 도덕의 변형을 일으킨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도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 사회주의 도덕입니다. 이것은 중국에도 존재합니다. 제가 중국 공산당하고 일을 좀 해봤는데요. 중국 공산당들끼리 조선족입니다. 중국 공산당들끼리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워이런민 이렇게 합니다. 위인민, 인민을 위하여 이게 인사예요. 예, 혁명가들의 인사입니다. 예, 그 인민을 위하여 위인민이 바로 그냥 북한에 도입이 됐죠. 그래서 사회주의 도덕을 형성합니다. 북한에 당이 왜 있느냐? 인민을 위하여. 수령이 왜 있느냐? 인민을 위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위협이 발생하자 이 도덕체계는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수령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인민이 수령을 보호해야 된다. 또 당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인민이 당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호, 결사옹위라는 구호로 등장을 합니다. 도덕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뇌물이 일상화됩니다. 여러분, 뇌물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요, 뇌물 안 준 사람이 도덕적 비난을 받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뇌물이 비용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뇌물을 안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무임승차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도덕적 해이, 도덕적 변형, 도덕적 역전이 일어난 사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탈북민은 인터뷰할 때 북한에서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거리낌 없이 밀수지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밀수가 범죄 행위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생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밀수하다 왔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3국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결혼도 매매혼으로 했어요. 신분은 가짜 신분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게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걸로 이렇게 뭐랄까 습관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순간부터 한국은 윤리의 나라고 규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오늘부터 중국에서의 버릇을 다 버리고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도덕의 경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경계를 넘겨줘야 됩니다. 당신들이 제3국에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가짜 신분을 갖고 범죄일 수 있는 어떤 경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윤리로 용인될 수도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탈북민을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도덕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도와주고 있는데 도움을 딱 받고 나서 필요가 없어지니까 전화번호를 바꿔버려요. 연락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한 사람은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사람은요, 중국에서 피해 다닐 때 그렇게 해야 살아요. 예. 또 체리 피킹 합니다. 뭐 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만 딱 따먹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안 하고 사라지는 거죠. 이런 일. 예. 중첩 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남편이 있고 중국에도 남편이 있고 한국에도 남편이 있어요. 근데 다 끊어지지 않았어요. 예. 실제로 발견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경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인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대가족 부양의 그런 어떤 전통이 남아 있는데요. 이건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 창업을 시켜서 지원을 했는데 결국 그 창업한 업체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이 사람이 너무 과로를 했거든요. 과로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북한에 있는 이모한테 돈을 보내야 돼서 과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본업은 제대로 못하고 아파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이모의 생계를 책임집니까? 그것도 멀리 있는, 그죠? 그러면 한국은 핵가족 사회니까 당신은 이모의 생계를 책임지지 마세요. 이래야 될 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오픈하고 그렇다는 것을 내놓고 우리는 이런 형편이니까 이걸 이해해 주세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디자인하겠다. 당신이 과로가 생기지 않도록 뭐 이렇게 디자인하겠다.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력이나 경력을 사칭을 합니다. 다 김일성대 나왔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석사 해놓고 박사했다고 하고 석사라는 말이 북한에 없어요. 준 박사입니다. 근데 준 박사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당신 박사해. 이래서 박사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윤리가 미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밀수하다 왔쇼 이러는 거죠. 여기서 밀수하는 게 뭐 이렇게 대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큰 범죄고 결국 감옥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을 우리 사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법부터 윤리까지 규범, 에티켓까지 그 규범 종류의 그 스펙트럼 속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 스펙트럼 속에서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게 하면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 체계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3만 명 미만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남북이 소통할 때 우리가 몇 명을 만나야 되느냐? 2,500만 명을 만나야 되는데 그 집단과 우리의 도덕 체계가 달라요. 자, 그러면 어느 한쪽은 계속 비난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가 쉽겠죠. 예.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샘플로 도덕성을 연구하고 어떻게 도덕 체계가 서로 만날 것인가. 이모까지 챙기는 사람과 그죠? 자기 자식 정도밖에 안 챙기는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사업을 잘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평화체제의 상상력. 이런 집단들이 만나서 또 이런 연원을 가진 역사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요. 현재적으로 두 개의 국가인 이 두 집단이 만나서 어떤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처럼 우리 생각처럼 단방 국가로 사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국가연합체가 있고 연방국가가 있죠. 연방국가의 가장 극명한 사례는 어디죠? 예, 미국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이번에 선거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방국가의 각 주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연합체, 예, 아까 말씀드린 유럽입니다. EU입니다. 이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연합체 주권은 각 구성국들이 가지고 있지만 연방국가는 연방정부에 있습니다. 국제법적 인격, 국제적 책임, 군사권, 통화발행권 같습니다. 근데 주민통치권과 과세권은 합의 나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요. 어느 주에서는 소비세가 없어요. 옆에 주를 가면 소비세가 8%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소비세가 있는 주 사람들이 차를 몰고 소비세가 없는 주로 다 옵니다. 와서 세금 없이 물건을 사서 가지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 어떻게 한 나라에서 그럴 수가 있죠? 뭐 그렇다는데 어쩔 거예요? 해석하지 말고 외우세요. 그 왜 그러냐면 각 공동체가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의 나라예요. 또 대외적 통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한, 제한적인 외교권이나 군사행동권을 국가연합체한테 맡겨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100% 다 준 것도 아닙니다. 예.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조약 부분이 조금씩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결합 근거는 연합체는 조약에 의해서, 연방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연합체는 잠정적 결합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 연방국가가 영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국적은 각 연합체는 각각 개별 국적이고 연방국가는 단일 국적을 갖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국가연합체에서 전쟁이 나면 그건 그냥 국가 간의 전쟁이 되지만 연방국가에서 전쟁이 나면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조지아 이렇게 어디입니까? 텍사스 이런 데가 한 번씩 다 이렇게 연방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하면 시빌 워 내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냐면요. 인간이 국가라는 것을 저작해서 살 때는 이렇게 국가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자기들한테 맞게 구성해서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세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까? 남북이 말이죠. 평화를 정착시키고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유럽 유니언처럼 유러피안 유니언처럼 코리안 유니언을 왜 못 만듭니까? KU를 왜 못 만들어요? 예? 건국 유니버시티만 양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약자가 겹치니까. 또
미국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처럼 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코리아를 왜 못 만듭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예, 거기 사는 사람들의 복리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요. 국가는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디자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체제, 평화로운 체제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 남북의 사회 문화 공동체를 만든다, 정치 협의체를 만든다. 그래서 두 번째 평화 체제를 만들고 또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뭐 네트워크 국가를 만든다.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김종옥이라는 분이 만든 그런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는 행위 자체가 마치 11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무형 국가를 write down 쓰셨던 것처럼 그런 작업이 왜 안 되겠습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약간 앞의 세대로서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강좌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당신들의 나라를 지어서 사십시오. 당신들의 챕터를 써 나가십시오.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서 쉬운 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빅딜 이렇게 이름 붙인 한방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메인터넌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에 대한 어떤 신념,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정신을 유지하십시오. 수많은 허위의식과 가짜뉴스들이 존재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시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백지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유럽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짜 불가능해집니다. 상상력이 나라를 만든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상을 양보하지 마시고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결론이 날 때까지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나 그렇게 복잡하게 살기 싫어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도자를 알아보기는 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 싫다고 어떤 지도자가 더 좋은 생각을 가졌는지 구분도 못하면 이건 더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쁜 정치는 반드시 그 구성원들의 고통을 유발하고 연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시는 눈은 가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과하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세대에서 문제를 다 해결해서 넘겨주는 것이 앞 세대로서의 의무인데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면서 이렇게 복잡한 강의를 내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도 기성세대를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관리해 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대를 이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많은 강의, 오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